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최근 조국 전 장관 재판에서 주요 증인들의 진술이 번복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이미 예견되고 있었는데요. 검찰의 무리한 강압수사로 인한 증인 회유, 압박 등의 거래로 가짜 증언들을 만들어 왔던 탓인 겁니다. 지난 14일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3차 공판에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전 사무국장 김모 씨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이 세미나 후 뒤풀이 자리에서 자신이 조국 딸이라고 직접 소개했다며 검찰 조사 때 본 기억이 없었다던 진술을 뒤집었는데요. 앞서 지난 9일에는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이 직권남용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에서 검찰 조사 때 검찰 중단 지시가 없었다고 했다가 번복하면서 아쉬움이 남았는데 당시 이렇게 일을 키우고 싶지 않아서 그땐 자세히 진술을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재판에서 증인들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다른 증인의 진술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기억이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진술에 따라 영향을 받을 피고인과의 이해관계나 자신의 처벌 가능성이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요. 막상 법정에서 피고인을 직접 대면하면 복잡한 심경이 들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이유든 증인의 진술이 바뀌면 골치가 아픈 건 재판부입니다. 어떤 진술이 증명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법관 몫이기 때문인데요. 위법 수집 증거 등 법률에 배척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검찰 조사 과정의 진술이나 뒤바뀐 법정 진술 모두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만 증언 내용이 실체적 진실에 가까운지 신빙성을 보는 증명력을 따지는 것은 재판부가 할 일인 겁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법농단 재판 때도 검찰 조사와 달리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결국 내용이 배치될 때는 판사가 다른 증거와 종합해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재판장 입장에선 더 골치 아플 수밖에 없다고 말했는데요. 만약 증인이 진술 번복과 함께 오락가락하는 모습까지 보이면 증언의 신뢰성을 판단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김 씨는 조민이 조국 교수의 딸이라고 직접 말했다고 했다가 직접 소개를 했는데 자기 이름을 말했는지 정확히 모르겠다. 제 기억이 왜곡될 수도 있고 언론에서 조 전 장관의 딸 이름을 계속 들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중언부언했는데요. 재판부도 그게 무슨 말이냐, 듣기에 혼란스럽다며 신빙성을 의심했습니다. 증인이 아닌 피고인이 말을 바꾸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공판 중심주의가 강화되면서 검찰에서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피고인들도 늘고 있는 추세인 겁니다. 검찰 조사 때는 상대적으로 피고인이 변호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어 무대응하고 중립적인 법정에서 사실관계나 유무죄를 다투는 게 진실 규명에 더 부합하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조 전 장관 역시 지난해 11월 검찰 조사 때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조 전 장관 가족의 재판은 이제 중반전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정 교수 등의 재판은 막바지로 향하고 조 전 장관 본인 재판은 이제 막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증인들의 발언 번복, 묵비권을 행사했던 피고인들의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되면서 조 전 장관 가족의 재판이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런 추세로 미루어 볼 때 검찰의 완패가 예상되는데요. 그래서였을까요? 검찰은 지금 몹시 흔들리고 있고 조 전 장관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이 대거 사직서를 내고 검찰을 빠져나가려 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미 기울기 시작한 윤석열호는 침몰 직전의 상황인데요. 이런다고 이들이 벌인 짜맞추기 기획수사와 직권남용이 용서받을 수는 없겠죠. 아무리 번복하고 뒤집고 도망쳐도
윤석열 검찰이 벌인 이 시대의 검찰개혁 방해를 위한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권력의 횡포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 추가적인 그 진실 규명이 없더라도 지금까지 밝혀진 역사적 사실만으로도 광주 5.18 그런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결정적인 상징으로서 그래서 존중받기에 충분하거든요. 이미 법적으로도 20몇 년 전에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그것이 민주화운동으로 규정이 되고 또 거기에 희생당한 분들이 민주화운동의 유공자로 인정받기도 하고 그게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돼서 전국가적으로 기념 행사도 치르고 이 정도면 국민적으로 국가적으로는 이렇게 하나의 정리하고 다음의 장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일제 식민 지배에 대해서도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그러나 국가적으로는 일제 식민 지배는 불의한 것이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저항한 독립운동의 정통성이 있는 것이고 친일은 심판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해방 이후에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도 국가 발전의 과정에서 독재가 있었고 그 독재에 맞서서 치열하게 항쟁하고 희생당한 그런 순간 민주화 운동들이 있었고 그런 운동들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만큼 발전시켰고 또 그와 함께 우리 경제 발전도 이만큼 이루었고 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제는 역사적 평가가 사실은 끝난 것입니다. 이 평가를 넘기고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민주주의를 얼마나 더 이제 풍부하게 더 크게 넓게 발전시켜 나가느냐 또 우리 경제를 얼마나 더 세계에서 선도적인 경제로 발전시켜 나가느냐 이렇게 우리의 논의가 발전되어 나가야 하는데 법적으로 다 정리된 사안을 지금까지도 왜곡하고 폄훼하는 발언들이 있고 그것을 일부 정치권에서조차도 그런 주장들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막 확대 재생산시켜주는 일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이렇게 안타깝습니다. 이런 식의 고리를 끊어야 우리 사회가 좀 보다 통합적인 사회로 나갈 수 있고 우리 정치도 보다 통합적인 정치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을 비롯해 유승민, 유이동, 김웅 당선인은 17일 광주를 찾아 5.18 정신을 잊지 않고 함께 걸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장제원 의원과 유승민, 유이동 의원, 김웅 당선인은 이날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5월 열사의 넋을 기렸는데요. 이들은 참배단 앞에서 헌화 분향을 하며 광주 정신을 가슴에 새기려 했습니다. 참배에 앞서 이들은 방명록을 통해 5.18 정신을 잊지 않겠다며 희생자를 추모했는데요. 장 의원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흘리신 광주의 피와 눈물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적었고 유승민 의원은 지난 40년 광주의 아픔과 광주 정신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며 광주와 공화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김 당선인은 5월의 봄을 향해 함께 걸어갑니다라는 짧은 글을 남겼는데요. 유이동 의원은 눈을 크게 떠 역사를 바라보고 마음을 크게 열어 국민 통합에 힘쓰겠습니다라고 방명록을 작성했습니다.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7일 광주를 방문해 5.18 민주화운동은 특정 지역이나 정치 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두의 역사로 만들어야 한다며 보수 야당은 아직도 당내의 잘못된 인식이나 시각이 일부 존재한다며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2020년 5월 18일 40주년을 맞는 5.18 민주화운동일은 극우 보수 세력들의 신분 세탁하는 날로 기억될 듯합니다. 이 느닷없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예찬과 추모는 다소 당황스럽기까지 한데요. 안 하던 일을 갑자기 한다면 어떤 목적이 있다고 봐야 하는 거죠. 높은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180석의 총선 압승으로 탄생된 슈퍼여당, 이들은 그저
지금 잠시 비를 피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저는 뭐 5.18 하면 조금 이야기가 약간 멀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당시에 노무현 변호사가 제일 생각이 납니다. 그런 일들을 이제 함께 했던 그 노무현 변호사, 광주 항쟁의 주역은 아니지만 그러나 광주를 확장한 그런 이제 분으로서 기억을 하고 싶습니다.